네, 이번 시간은 대한민국의 부동산 흐름을 짚어보는 마켓 트렌드 시간입니다. 오늘도 흥미로운 주제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집 살 돈이 주식으로 갔다, 이러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6.27 대출 규제 시행 이후에 부동산 시장에서 이탈한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단순히 부동산이 침체됐다는 얘기를 넘어서서 돈이 움직이는 흐름, 즉 자산 로테이션 현상까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영 아나운서, 오늘 어떤 주제 준비하셨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방송은 부동산만이 아니라 주식, 환율, 정책까지 한 번에 연결해서 설명해 드릴 겁니다. 자본시장에서 돈이 어떻게 흘러가고 그게 부동산 가격에 어떤 파장을 주는지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6.27 대출 규제, 이름은 많이 들어봤는데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네, 6.27 대출 규제의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 지역에서 6억 원 초과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된 겁니다. 이건 실수요자든 투자자든 예외가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시세가 12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고 싶다면 예전 같으면 6억 원 정도를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전액 현금 또는 전세 활용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정책은 2024년 하반기에 과열주짐을 보이던 서울 아파트 가격을 잡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2017년 8.2 대책이나 2020년 6.17 대책 때도 고가주택 대출 규제가 시행됐고 그때마다 시장은 단기간에 거래 절벽 상태가 됐습니다. 이번 6.27 규제도 그때와 비슷한 심리 위축 효과를 냈죠. 네, 실제로 시장에서 거래량은 얼마나 줄었을까요? 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요. 규제 직전인 6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약 7,800건이었는데 7월에는 4,200건으로 불과 한 달 만에 46% 감소했습니다. 특히 9억 원 이상 고가 아파트 거래량은 절반 이하로 줄었고 강남 3구는 무려 60% 이상 감소했습니다. 이건 금리 상승 때문이 아니라 대출 자체가 막혔다는 심리적 장벽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현금 10억 원을 가진 사람도 대출이 불가능하다면 12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는 건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결국 매수 대기 상태로 돌입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이렇게 묶인 돈이 주식으로 흘러갔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2025년 7월 말 기준 국내 투자자의 외화증권 예탁 보관 금액은 1911억 3천만 달러, 한화로 약 265조 3,825억 원입니다. 불과 6개월 전보다 324억 원이 늘었습니다. 2020년과 비교하면 무려 2.6배가 증대한 수치입니다. 증가 속도만 봐도 집 살 돈이 주식으로 갔다는 말이 이제 단순한 기사 제목이 아니라 실제 데이터로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출 규제가 시작된 7월 이후 외화증권 증가폭이 급격하게 커졌다는 점이 눈에 갑니다. 네, 그중에서도 미국 주식의 비중이 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2025년 7월 기준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식 보유액은 1,317억 400만 달러입니다. 종목별로 보시면요. 테슬라 212억 달러, 엔비디아 146억 달러, 팔란티어 51억 달러, 애플 42억 달러, 마이크로소프트 34억 달러 순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2023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2024년 AI 열풍 이후 엔비디아와 팔란티어의 비중이 폭발적으로 늘었다는 겁니다. 즉, 부동산에서 빠져나온 돈이 단순히 주식으로 간 것이 아니라 AI, 테크 중심의 고성장 종목으로 직행했다라는 분석이 가능해집니다. 네, 부동산에 대한 거래량이 줄어든 건 숫자로 확인이 됐는데 투자 심리 자체도 많이 위축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숫자보다 더 중요한 지표가 바로 심리 지표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국부동산원의 서울 아파트 매수 우위지를 보면 규제 시행 직전인 6월 말 101.5였던 지수가 7월 말에는 88.3으로 13포인트 이상 급락했습니다. 100을 기준으로 위는 매수자 우위, 아래는 매도자 우위 시장인데 불과 한 달 만에 분위기가 정반대로 바뀐 겁니다. 여기서 주목할 건 거래 절벽이 단순히 물리적 제약 때문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출이 막히면 심리적으로도 지금 사면 손해라는 인식이 커집니다. 이때 투자자들은 새로운 투자처를 찾아서 움직이게 되는데 이번에는 그 방향이 바로 주식과 해외 자산이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돈이 영원히 주식시장에 머물진 않겠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산 로테이션은 경제 전반에 걸쳐 반복되는 순환 패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 투자처의 매력이 떨어지면 돈은 다른 시장으로 이동합니다. 예를 들어 해외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실현한 자금은 금리, 환율, 정책 환경에 따라 부동산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2021년의 사례를 보시면요. 비트코인 가격이 8개월 만에 6만 4천 달러에서 3만 5천 달러로 떨어지자 국내 고가 아파트 거래가 급증했습니다. 당시 30대, 40대뿐만 아니라 90년대생 MZ세대가 한남동, 청담동 초고가 아파트를 매입하는 영인 리치 현상이 화제가 된 바 있죠. 이런 흐름이 바로 자산 로테이션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부동산, 주식, 코인 시장까지 다 연결돼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세 시장이 모두 독립적인 시장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맞물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과열되면 일부 투자자는 수익 실현 후 부동산으로 옮기게 되고 반대로 부동산이 침체되면 상대적으로 유연한 주식과 코인 시장으로 자금이 이동하게 됩니다. 저희가 2015에서 2024년 10개월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 기간 동안 총 6번의 뚜렷한 자산 로테이션 사이클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각 사이클의 촉매 역할을 한 건 규제 발표, 금리 변동, 환율 급등락이었습니다. 즉 시장 간의 연결고리를 이해하면 다음 자금 흐름을 예측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네, 그렇다면 이러한 흐름이 환율 흐름에도 영향을 줄까요? 네, 그렇습니다. 해외 자산의 가치는 달러 환율에 직접적으로 노출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달러가 1,300원일 때 미국 주식 10만 달러를 보유한 투자자가 환율이 1,250원으로 하락하게 되면 평가 금액이 500만 원 줄어들게 됩니다. 환차손이 발생하니 일부 투자자는 위험 회피 차원에서 해외 주식을 매도하고 원화 자산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화 자산 중에서도 변동성이 적고 안정성이 높은 자산, 예를 들어 서울 핵심 지역 아파트가 첫 번째 선택지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환율 흐름을 읽는 것이 바로 부동산 투자에도 중요한 이유입니다. 네, 정책 변수도 이러한 자금 이동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대출 규제 완화, 그리고 종부세와 양도세 인하, 분양가 상한제 완화 같은 정책이 한꺼번에 나오게 되면 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20년 하반기에 종부세와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한다고 발표하자 불과 3개월 만에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2배 이상 증가한 바 있습니다. 정책은 심리를 자극하는 스위치의 역할을 합니다. 특히 해외 자산에 있던 자금이 국내 부동산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트리거 중 하나가 되죠. 네, 그렇다면 이러한 규제들이 완화가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네,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로 보는 것은 바로 단기 대규모 자금 복귀입니다. 현재 금융권 자료를 종합해보면요. 해외 주식, 채권 및 현금성 자산에 묶여있는 대기성 자금이 최소 20에서 30조 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규제 완화가 공식화되면 이 자금이 3에서 6개월 내에 빠르게 핵심 지역 부동산으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강남 용산 마포 같은 전통 인기 지역과 한남더일, 아크롯 리버파크, 마포 레미안 프로지오 같은 초고가 아파트가 거래 재개의 중심이 될 겁니다. 과거 2014년 LTV와 DTI 완화 당시 강남 3구 거래량이 한 달 만에 2배 이상 증가했던 사례도 있는데요. 이번에도 비슷한 속도의 거래량 폭증 곡선이 나타날 가능성 역시 크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반대로 그렇다면 주식시장이 좋을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럴 경우 지금은 자금은 장기적으로 분산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특히 미국 나스닥과 코스피가 동반 상승하는 시기에는 자금이 주식, ETF, 리츠 같은 금융상품에 더 오래 머물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자금은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노릴 수 있는 상가, 오피스, 지식산업센터 같은 수익형 부동산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최근 강남역 인근 A급 오피스 임대 수익률은 약 연 4%대로 예금 금리를 상회합니다. 이렇게 되면 주거용 아파트 거래 회복은 1에서 2년 이상 연기될 수 있습니다. 과거 2018에서 2020년처럼 주거시장은 조용하지만 수익형 부동산은 거래가 꾸준했던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전략을 세워봐야 할까요? 네, 여기서 세 가지 키워드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유동성 확보입니다. 유동성 확보가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시장의 스위치가 켜지는 순간, 즉 규제 완화나 기회가 왔을 때 바로 움직일 수 있도록 충분한 현금과 대출 가능 한도를 미리 준비해둬야 한다는 겁니다. 과거 규제가 풀린 직후 2에서 3주 만에 매물이 거의 사라진 사례가 매우 많다는 점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둘째는 정책 변화에 대한 꾸준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의 발표, 그리고 국회에서의 법안 통과 여부를 상시로 체크하면서 대출 규제 완화, 보유세 인하 같은 주요 키워드가 나오게 되면 즉시 매물 조사에 나서는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됩니다. 마지막 키워드인데요. 바로 분산 투자 전략을 권장합니다. 부동산, 주식, 해외 자산을 상황에 맞게 비중을 조절하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안정적인 투자에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40에서 50%, 주식 30%, 해외 자산을 20에서 30% 정도로 나누어 관리하는 방식이 바로 대표적인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부동산만 보지 말고 다른 시장과의 연결성을 이해하는 것이 이것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부동산뿐만 아니라 시장과의 연결성까지 정리해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돈은 이렇듯 물처럼 흐릅니다. 저금리든 고금리든 규제가 있든 없든 자금은 언제나 더 높은 수익과 안정성을 찾아서 움직입니다. 지금은 주식으로 흐르고 있지만요. 정책, 금리, 환율, 심리라는 네 가지 변수가 한 방향으로 흐르는 순간 다시 부동산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6.27 대출 규제 완화 이후에 자산 로테이션, 자산의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앞으로도 부동산 흐름과 시장의 흐름 계속해서 살펴봐야겠고요. 지금까지 소라영 아나운서와 함께한 마켓 트렌드 시간이었습니다.